현재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시위 모습에서 포착된 놀라운 장면이 공개되었고 결국 이는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경악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켈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메이저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몇 주 전 한국에서의 파견 자리가 나왔길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 가는 파견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파견을 희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은 위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각종 위험한 시위 현장들만 골라 취재를 다니면서 때로는 시위에 휩쓸려 온갖 못 볼 꼴을 다 봐왔기에 도저히 이런 생활이 진절머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파견을 가서 일하는 척이나 하며 대충 사진이나 몇 장 보내기 위해 파견을 떠난 거였죠. 그러나 이러한 제 안일한 마음가짐과는 달리 저는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고 언론사 측은 제게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시위를 샅샅이 취재해올 것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미국의 시위 현장에서 정말 당할 만큼 당했던 터라 시위라면 정말 진절머리가 났는데요. 그러나 한국에 파견된 제가 별 수 있을 리는 없었고 그렇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은 무효로 돌아갔고 이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가 열리자 상황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알던 시위가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시위를 벌이며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한국인 시위대는 미국이나 유럽의 시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구 배트나 쇠파이프를 든 것이 아닌 콘서트장에서나 볼 법한 응원봉을 흔들며 K-팝 노래에 맞춰 시위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시위나 간간히 들려오는 유럽의 소식통을 들어보면 분명 시위는 폭력과 약탈로 점철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져야 정상이었지만 한국의 시위대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일절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 앞이나 도로를 따라 거대한 스크린이나 음향장비를 설치해 두었고 이러한 음향장비에서 나오는 K-팝을 함께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시위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국인들의 확성기나 구호를 사용하는 대신 음악을 틀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은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들어본 적도 없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일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K-팝은 일체감을 조성하고 긴장을 진정시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희망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봄날이 집회의 스피커에 흘러나왔을 때는 이 곡의 가사를 알았던 제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확성기가 공격적인 구호를 증폭시켜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음악 선택은 시위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집회가 아닌 문화적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셈이었고 이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시위를 그저 고리타분하고 공격적인 집회가 아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덕분에 일반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잠시 동안만 자리를 지키고 가는 다른 국가들의 시위 양상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진입장벽이 낮은 유쾌한 시위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기며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답게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역량을 발휘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시위대는 이번 계엄령 사태를 풍자하기 위해 짧은 총극이나 연극을 공연하며 이러한 한국의 현 상황을 비판했고 저는 이러한 완곡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인들의 재능과 교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풍자는 복잡한 정치적 이슈를 단순화하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넓은 청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호소력 있는 풍자를 하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문화력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답게 무작정 확성기의 비속어를 남발하며 고함을 치는 유럽 및 미국 시위대와는 차원이 다른 교양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시위의 재미있고 매력적인 성격이야말로 젊은 세대에게 시민운동을 의미있고 보람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든 모양이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완성형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풍자적인 총극부터 신나는 노래까지 한국의 시위는 창의성이 공격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위의 메시지를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유머와 예술의 사용은 시위를 즐기고 교육하는 행사로 변화시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이러한 놀이처럼 보이는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시민들의 눈빛은 유쾌하면서도 진중함으로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은 시위 현장에서 야광봉을 흔들고 다 함께 K-팝 가사를 떼창하기도 하며 한껏 분위기를 즐겼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을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된 구호를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갔죠. 심지어 한국인 시위대는 소리를 지르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그저 통일된 목소리를 내며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시위대의 존엄성과 규율에 주목한 많은 행인들이 이러한 시위에 호기심을 느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국가의 시위는 종종 큰 함성으로 이어져 반대 단체나 법 집행 기관과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시위가 확대되곤 하는데요. 이들은 시위만 벌였다 하면 문화적 또는 국가적 상징을 훼손하거나 온 거리에 불을 질러서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죠. 최근에만 해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로 인해 역사적인 동상이 무너지고 파손되어 논란과 분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평화 시위가 존중과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저는 이번 시위에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보기도 했다는 건데요. 일례로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이며 한국의 수준 높은 시위 문화를 체험하러 왔다던 홍콩의 한 학생 활동가 그룹은 역경 속에서도 평화와 단결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언급하며 자신들도 한국인처럼 시위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홍콩인들은 중국 정부의 월권행위에 대대적인 항의를 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중국 정부가 군대까지 파견하여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했기에 홍콩의 시위는 실패로 돌아가며 홍콩 자치권은 사실상 중국에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아픔을 생생하게 겪은 홍콩인들은 한국의 수준 높은 시위 문화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저명한 언론사에서 파견 나온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미국 CNN에서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시위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은 불안에 시달리는 국가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며 미국과 유럽 등 때문에 폭력으로 왜곡된 민주주의를 진정한 정신을 가진 민주주의로 되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의 시위 현장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 일은 분명 한국인들의 시위 모습을 취재하는 거였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시위라는 것 자체에 공포심이 생겨버린 저는 시위대의 변두리에서 한국 시민들의 시위 모습만 대충 사진으로 담은 뒤 곧바로 숙소로 복귀해 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의 유쾌한 분위기는 그런 저까지 전염시켰고 결국 저는 마치 한국인이라도 된 듯 한국 시민들과 함께 시위에 완전히 동참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분위기를 즐기다 못해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정신 차려보니 저는 이미 시위의 중심부까지 들어온 상태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시간은 어느새 미국이었다면 위험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수준의 늦은 밤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시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중심부까지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낯선 타지에서 위험한 늦은 밤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버렸다는 생각에 갑자기 미국에서 얻었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패닉에 빠져버렸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시위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은 적도 있고 시위대의 폭력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들이 던진 최루가스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꼈던 적도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폭력 시위의 강도를 고려해본다면 이건 그저 세 발의 피일 뿐이고 저는 시위대들이 더욱 위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아까 전에 유쾌한 감정은 전부 공포심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당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똑같이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제 안에 공포심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자
저는 갑자기 그렇게나 흥겨웠던 한국의 시위의 현장이 소름 끼치도록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제게 해코지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패닉 상황에 빠져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던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 중년의 남성이 제게 한국인들이 들고 있던 빛나는 막대기를 건네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 시위는 언제 어디서 열리든 평화만이 가득하니 긴장하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자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한국인들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며 모두가 편안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사실 한국의 겨울은 꽤나 추웠음에도 한국의 모든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헌신적인 한국인들과 함께 따뜻한 유자차와 코코아, 그리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김밥 등을 무료로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 치킨까지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여러 음식들과 음료를 얻어먹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긴장을 해소할 수 있었고, 저는 이곳 시위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며 트라우마를 점차 해소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음식들은 누가 무슨 이유로 제공하는 거란 말인가요? 그리고 이윽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하며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시위 참가자들은 추운 겨울날에도 어김없이 민주주의를 행사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근처 음식점 및 카페에서 선불 결제를 통해 대량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근처의 여러 식당들에서는 수십 명의 한국인 개인 시위자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식사비를 충당하는 선불금을 남겼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호의를 베풀 수가 있단 말인가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위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같은 시위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시위꾼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시위대 간의 연대의 유대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저는 민주주의를 떠나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동체적 따뜻함을 아우르는 한국의 가치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이런 한국에 비한다면 미국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수준 낮은 사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은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분의 담요를 챙겨오기도 했고, 추위에 떨고 있거나 급하게 시위 현장으로 출발하느라 채비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담요를 선뜻 내밀었거든요. 또한 몇몇 한국인들은 손난로를 대량 구매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는 등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면 시위대들은 이러한 물건을 공유하기는커녕 그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근처 상점을 약탈해서 직접 수급하곤 하는데요. 만약 여름철 더운 날에 시위가 벌어진다면 근처에 물이나 음료수를 파는 마트들은 전부 털리게 되는 거고, 추운 겨울철에 시위가 벌어진다면 옷가게나 방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초토화가 되는 셈이죠. 물론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서구 문화에서는 애초에 아무리 자신들이 두 개를 가졌다고 해도 생전 처음 보는 나무리에 선뜻 자신의 물건을 건넬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게 분명합니다. 즉, 이건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모습에 결국 시위는 밤이 깊어지고 날씨가 더욱 추워질수록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열정으로 활활 불타올랐는데요. 특히나 젊은 한국인들 몇몇은 휴대용 히터를 가져와서 자신들보다 연로한 노약자들을 위해 선뜻 빌려주기도 하는 등 한국의 시위 현장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우수한 모습들을 보며 미국의 처참한 상황이 떠올라 그저 한숨만을 내쉬어야 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만 해도 시위 하나당 평균 500개 이상의 가게가 약탈당한다는 통계가 있고, 그중 상당수는 소규모의 생계형 매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위꾼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최근 일어난 흑인 인권 시위는 또 어떻고요? 이 시위 도중 19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시위대, 반시위대, 경찰이 뒤섞이며 상황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결국 폭력적인 언쟁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심지어 경찰관들마저 총격과 신체 공격, 심지어 순찰차가 방화를 당하는 등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위에서도 어김없이 약탈자들은 고급 상점, 전자제품 소매업체, 심지어 약국까지 표적으로 삼아 진열대를 전부 털며 상권을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폭도들은 화재까지 일으켰기에 경찰서, 자동차,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한 공공 및 사유 재산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분명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민들의 권리라고 했지만 이러한 미국의 참담한 현실을 본다면 분명 미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을 테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인 시위대는 자신들끼리 음식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유지하는 경찰들에게까지 물병과 음식을 건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러한 상호 존중은 시위 내내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한국은 역시나 수준 높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죠. 특히나 영국의 BBC에서 파견 나온 기자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시위대와 경찰할 것 없이 서로에게 존중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중점적으로 취재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영국의 런던에서는 봉쇄 반대 시위 중 폭력적인 충돌로 인해 20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 경찰관은 벽돌과 병을 맞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시민들의 접근 방식은 시위가 공권력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상호 존중이 더 효과적이고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이러한 시위 모습에 완전히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을 샅샅이 취재한 채 이제는 시위에서 빠져나와 숙소로 향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정말로 밤이 깊은 시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시위 현장에는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의 시위는 이렇듯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도 될 정도로 항상 안전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모양이었고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위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게끔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조기 교육시킬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이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교양 수준이었기에 저는 노인부터 야광봉을 흔드는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즐비해 있는 한국의 시위 모습에 감탄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안전과 평화에 더해 유쾌하고 즐거운 시위 방식을 바탕으로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의 목적과 단결을 만들어낸 모양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우수한 모습 덕분에 미국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고 한국의 완성된 민주주의의 모습과 한국인들의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어떠한 겁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과정에서 열정, 창의성, 친절을 결합한 한국인의 능력의 경외감을 느끼며 이 모든 모습들을 취재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경외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 저는 이윽고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치킨과 떡볶이, 피자 등 너무나도 많은 음식들을 얻어먹어서 그런지 저는 벼랑간 엄청난 뱃속의 신호를 느끼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시위의 한복판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저는 급하게 온 신호만큼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몰래 풀숲에서 해결이라도 하고 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하며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좌절감도 잠시 웬 한국의 중년 남성이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건가요? 한국에서는 눈만 돌리면 공중 화장실을 찾아볼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남성은 제게 코앞에 화장실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시위 현장에 마저 완벽한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수준에 정말 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위 현장의 화장실은커녕 지하철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에서 마저 화장실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위 현장에서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오니 마침 시위는 끝나는 분위기더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끝까지 믿기지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왜냐하면 시위가 끝나자 한국 시민들은 그대로 집으로 빠져나가기는커녕 자신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전부 줍기 시작했고 몇몇은 아예 대형 봉투를 들고 다니며 혹시나 떨어져 있을지 모를 쓰레기를 전부 모았거든요. 결국 이렇듯 엄청난 대규모의 시위가 열렸음에도 현장에는 먼지 하나 남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졌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에 입을 떡 벌린 채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위는 털린 상점과 불타는 차량, 그리고 깨진 유리창과 박살난 공공시설물이 남겨지는 것으로 끝나고, 이러한 처참한 모습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부터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들이 사용한 자리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데 온 힘을 다했고, 결국 저는 공공장소를 존중하고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위가 파괴를 남겼지만 한국에서는 아름다움과 질서만을 남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았고, 이번 시위에 대한 여러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위가 혼란이 아닌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한국을 칭찬했고, 야광봉 사용, 평화로운 행진, 음악 공연 등을 강조하며 한국을 시민운동의 대가라며 극찬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전 세계의 시위는 종종 폭력과 분열로 얼룩지지만 한국은 단결, 창의성, 은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라며 감동적인 논평까지 아끼지 않았죠. BBC 또한 노래와 빛으로 시위하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교향곡을 보여줬다며 기가 막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국가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화 행사라며 한국인들의 유쾌한 시위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더군요. 결국 저는 사람 보는 눈은 전부 똑같구나 싶어 신기함을 느끼면서도 전 세계 모든 외신들을 극찬하게 만든 한국의 우수한 면모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같은 모범적인 국가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부러워졌고, 비록 이번 한국 파견은 우연히 오게 되긴 했지만 평생 동안 한국에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한국은 계엄령에 따른 불안정한 면모가 강조되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이라는 손해를 입게 될 거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현실은 이번 사태에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우수한 행동들은 오히려 전 세계를 감탄하게 만들었고, 저명한 국제 외신들조차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들을 극찬하며 앞다투어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오직 중국 언론들만은 앞다투어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비난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될 거라고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제 여론은 중국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엄령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영국 BBC에서 수석 기자로 근무 중에 있고, 국제부 소속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국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계엄령 사건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한국의 이러한 선진적인 민주주의 수준과 한국인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한국은 아직도 대통령이 모든 정권을 휘두르며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것을 보니 한국의 수준은 아직도 멀었다며 비하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언론사 기자들을 포함한 국제외신 기자들이 모두 모인 국제기자회견장에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말았죠. 일단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 모두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기습적인 계엄령을 선포했고, 한국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보통 계엄령 등으로 인한 정치적 시위는 무고한 시민들이 끔찍하게 희생되는 최악의 결말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의 우칸 시위만 해도 그렇죠. 2016년에는 광둥성이 한 마을인 우칸 주민들이 지역 관리들의 토지 압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중국 정부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며 군대까지 동원하여 무력으로 대응했거든요. 결국 작은 마을이었던 우칸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중국 인민군은 폭력을 사용하여 시위를 해산했으며 시위의 주요 지도자들은 죄다 의문의 실종을 당하거나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죠. 사실 중국에서 발생했던 시위는 중국 정부가 개혁 약속을 어겼기에 일어났고 마을 주민들의 시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위 가담자들은 죄다 불구가 되거나 실종이 되었고 거의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는 여전히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정부에 항의를 하면 발생하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태국도 마찬가지죠. 태국인들은 고착화된 태국 군주제와 군부의 지속적인 부패와 억압적 통치에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 태국 시민들은 폭력적인 탄압을 당하며 큰 피해를 봐야만 했거든요. 아르헨티나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죠. 군사 쿠데타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반군에 맞서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때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로 실종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히 선진적인 민주화를 이룬 국가였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아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빼앗긴 주권을 다시 자신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한국은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자신들이 직접 피를 흘리며 이룩했다는 거였죠. 식민지 지배에서 독재에 이르기까지 도전을 극복해온 한국의 역사는 국민들에게 깊은 회복력과 단결심을 심어주었거든요.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과 1919년의 3.1운동은 한국인들이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단결한 역사적 사례로 한국인들의 현대 행동에 영감을 주었는데요. 중국과 같은 집단 저항의 역사적 경험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계엄령에 맞서 신속하게 행동할 자신감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지만 한국인들의 과거의 투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위기에 맞서 단호하게 해결하는 한국 사회의 능력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고학력 인구가 상당히 많은 선진국이라는 점도 한국이 이번 계엄령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교육 수준이 낮아서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고학력 인구는 자신의 권리와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계엄령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한국의 시민들은 계엄령의 의미를 빠르게 인식하고 의원들에게 청원하며 동시에 전략적 장소에 모이는 등 전략적인 행동을 조직했는데요. 한국은 초등학생 때부터 정치적 과정과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는 국가로 교육 수준이나 정치적 소양이 낮은 국가에서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 혼란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헌법상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이를 이미 알고 있던 똑똑한 한국 국민들은 계엄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행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고 하나같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계엄군을 막아 세운 덕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의사당으로 들어가 계엄령 반대 투표를 완료할 수 있었고 계엄령은 선포된 지 6시간도 안 되어 무효로 돌아갈 수 있던 거였죠. 이건 그야말로 오직 한국 국민들의 높은 수준과 저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나 신속하고 통일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저를 포함한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 시민들의 행동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곧 한국인들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인구 중 하나이며 위기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이들의 인터넷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수준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높은 수준 덕분에 한국인들은 시위를 조직하고 법적 지원을 조율하며 정보를 정확하게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시민 시위대는 실시간 앱을 사용하여 계엄령 정보와 위치를 추적하고 시위 관련 각종 법률 자문에 접근하고 집회 장소와 실시간 경로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선진적인 모습이 결국 계엄령을 6시간도 안 되어 무효로 돌리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 또한 이러한 단체 행동을 할 때마다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원활하고 신속한 통합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홍콩의 경우 2019년 민주주의 운동 당시 시위대는 조정을 위해 텔레그램과 같은 앱을 사용했지만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소통의 차질을 빚게 되었죠. 또한 미국에서도 매 시위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 수단이 있다고 해도 미국은 시위에서 통합된 행동을 보이기는커녕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서로 다른 목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절대로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제가 속해 있는 BBC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기습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분명 국가적 신뢰도를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대응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전복될 리가 없는 가장 안정적인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거든요. 특히나 이러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CNN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의 한국 촛불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며 그야말로 한국에 대해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미국 언론은 한국의 새벽 시위 당시 거리를 비추며 희망과 회복력이라는 눈에 띄는 시각적 메시지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행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불꽃 하나하나는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양보 없는 정신을 상징한다라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저는 CNN에서 자국의 일이 아닌 남이 나라 일에 이렇게나 극찬을 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기에 더더욱 한국의 존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독일의 저명한 언론 더 슈피겔 또한 한국 시민들의 놀라운 행동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더 슈피겔은 한국인들의 이번 비폭력 시위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중국과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사실 중국의 경우 언론 탄압으로 인해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 또한 종종 파업이 벌어지는 국가로 중국인들은 파업 때마다 폭력 시위를 일삼으며 곳곳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곤 합니다. 몇 년 전 청두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서도 중국인 시위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외치는 등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시위가 점점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평화적이었지만 시위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인 시위대는 각종 상징물들을 파손했고 거리의 상점들은 중국인 시위대들의 습격에 약탈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인들이 한번 시위를 했다 하면 공공 및 사유 재산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해액은 800억 원을 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위의 규모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시민들을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결국 폭력 시위 앞에 더 큰 무력을 보여준 중국 정부로 인해 시위가 와해됨에 따라 시위대의 약탈과 파괴로 인한 피해는 사그라들게 되었죠. 그러나 중국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중국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떠한 흥분의 상황에서도 늘 비폭력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고 이러한 한국의 높은 수준의 시민 규율은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이 달성할 수 없었던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었죠. 결국 이 독일 언론은 중국의 폭력 시위와 대조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폭력의 부재가 어떻게 이 시위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힘은 평화에 있으며 변화는 혼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하며 이 시위는 특히 정치적 불안에 직면한 국가에서 평화적인 시민 저항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극찬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외신보다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일본 언론이었는데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변함없는 민주주의 정신은 분명 뛰어나다는 기사를 작성하며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건 정말 의외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국제부 기자로서 일본의 언론도 종종 참조를 하는 편인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역시나 일본이 한국을 두둔하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바로 일본이 한국을 칭찬한 것은 중국을 돌려가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반일 시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불과 최근까지도 반일 시위가 벌어지며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해를 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현실은 일본에 점령당하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상당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심지어
현재 일본과 중국은 다오이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중국 전역에는 이로 인한 민족주의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시위대는 일본 기업, 대사관, 개인을 겨냥한 폭도들로 폭력적으로 변했고 일본 소유의 공장, 상점, 자동차를 파괴하여 현지 근로자와 기업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죠. 놀랍게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반일 시위를 장려하기까지 하는 이게 정령나라가 맞나 싶은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을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기사말미에 이러한 중국의 야만적인 폭력 시위를 꼬집으며 중국인들은 외교의 감정을 섞는 1차원적인 국가이고 비교적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보다도 수준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을 은근슬쩍 자신들보다 아래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 언론의 반응에 대해 중국인들의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국 계엄령에 대한 보도를 위해 모인 국제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언론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비하하며 한국은 선진국인 척을 하지만 결국 형편없는 민주주의 수준을 가진 잘 쳐줘야 중진국인 국가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워낙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국가다 보니 회견장 내의 중국인 기자들의 숫자는 다른 외신 기자들의 숫자를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론은 점점 중국 측의 주장대로 한국을 비방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듯했습니다. 한국은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인 민주주의 후진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의 계엄령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은 애초에 규율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국가기에 한국처럼 국제망신의 상황이 벌어질 일 자체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개망신 따위는 당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함이 있고 정치인들은 부패에 만연해 있으며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인들이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것도 전부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체계와 관련이 있죠. 중국식 정치 모델이 경제 발전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이미 증명된 상황입니다. 이번 계엄령 자체가 한국이 저개발 가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진국은 절대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거든요. 즉, 이번 계엄령 자체가 한국은 불안정적이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중국인들이 여론을 장악하며 다른 외신 기자들도 점차 한국의 등을 돌리려던 그 순간 한국 파견만 3년째라는 미국 CNN 측의 기자 한 명이 나서더니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권력자의 일방적인 계엄령을 해제시킨 것 자체만으로 한국은 모든 상황이 민주적인 절차로 움직이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은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고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 교양 및 교육 수준조차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중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한국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나 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국가가 역사가 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들보다 짧은데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혔던 적 자체가 없고 지금도 선진적인 정치체계를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다운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고 무작정 비하만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달리 직접 피를 흘리며 노력한 덕분에 선진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시민들이 언론 집회의 자유를 누리는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해서 선진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선진적인 체제 하에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제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늘 신속하고 평화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촛불 시위는 그러한 한국의 높은 수준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수백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음에도 여전히 이 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 시민들의 행진을 감히 멈추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어떻죠? 중국은 연설, 집회,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늘 무력으로 진압되며 시민들은 정부의 이의를 제기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안문 광장 시위입니다. 당신들은 중국인이므로 천안문 시위가 어떤 결말로 끝나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중국의 민주화 운동은 정치 개혁, 언론의 자유,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었지만 중국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였죠. 중국 정부가 계엄령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한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한 중국인 사망자 수는 수만 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결국 이러한 참극은 국제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중국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제재, 무기 금수 조치,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졌죠.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검열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 사건에 겁을 먹고 다시는 민주주의의 민자도 꺼내지 못하게 되며 민주개혁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며 전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한국인들도 중국인들과 똑같이 시위에 대한 탄압을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갔고 결국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성공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단호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시민들은 패배와 포기에 따른 보복과 체제 탄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평화 시위가 불가능하죠. 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중국이 현재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고 있는 건 전부 이들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민주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거든요. 한국의 시민들은 실패에도 계속 도전했고 결국 쟁취했지만 중국 시민들은 쉽게 포기할 뿐이죠. 이러한 빠른 포기 덕분에 중국의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은 헛된 수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이 한국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 더 있죠. 바로 한국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강력하고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미디어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정보에 접근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 정부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대대적으로 검열하여 자국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빠르게 침묵시키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질병에 대한 모든 언론 보도를 차단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했죠. 그러나 한국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통해 투명성과 집단행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구르족 무슬림 소수민족과 한족 다수민족 간의 민족적 긴장으로 신장의 수도 우르무치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지역의 통신망을 전부 끊고 정보 교류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언론조차 전부 탄압했기에 시위자들 중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들이 구금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아는 중국인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털끝이라도 다친다면 그 즉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권위에 대해 저항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위는 그저 시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도구이지만 중국에서 시위란 그저 쥐도새도 모르게 실종이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은 이러한 평화적인 도구를 그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이들은 시위가 평화롭고 공공장소가 존중되며 메시지가 명확하도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매 시위가 끝날 때마다 한국인 시위대는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을 정리했으며 일상생활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는 시위만 열렸다 하면 주변은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되며 근처 상권은 약탈로 쑥대밭이 되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위를 이용하지만 중국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위를 이용하므로 이러한 의식 수준 자체가 다른 양국의 국민들이 남긴 뒷자리는 서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중국은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나요? 한국의 민주주의 틀을 통해 한국의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요구는 헌법적 법적 절차를 통해 충족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느끼도록 보장하여 평화롭고 건설적인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죠. 이건 중국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일당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운영되며 검열은 일상화되어 있고
중국인들은 시위는커녕 정부 비판 댓글이나 채팅조차 제대로 못 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심지어 중국 정부는 시민들이 서로의 반정부 활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문화는 공포와 분열을 일으켜 집단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에 더해 중국인들의 극한의 이기심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은 대국이라며 허세를 부리지만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겁먹고 도망가고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중국 인민들 개개인은 그 어떤 국가들보다 극심한 개인주의에 찌들어 있죠. 중국인들은 항상 남이 대신해주기만을 원하고 정작 자신은 그로부터 노력 없이 얻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동하지 않죠.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해본 경험이 없고 이건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된 실패에도 끝까지 도전한 끝에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야만 한 국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들의 수준에 비례하여 완성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고 문맹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배제한 채 미국 통계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중국의 실질 문맹률은 85%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들의 장년층은 한국이 가난했을 때 태어났음에도 한국은 문맹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기로 정평이 나 있죠. 즉,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때도 이들의 수준만큼은 여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 문화 수준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한국인들의 교양 수준이 높기로 전 세계에 정평이 난 지금 한국은 자신들의 높은 수준대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를 가지게 되었죠.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인 것이며 중국이 100년이 지나도 한국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중국 기자들은 그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를 구사하며 고함을 질러댈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울부짖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모든 외신 기자들은 한국의 우수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모습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자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며 한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번 계엄령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는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시민의식 수준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앞다투어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는 이번 계엄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헤더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국가인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들을 취재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엄청난 특종감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일단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취재를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계엄령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잇따라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한국의 계엄령에 대한 소식보다는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보도자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매우 진보된 민주주의 체계를 국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지게 된 국가답게 이러한 불합리한 계엄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주권의식을 갖고 직접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다른 국가들은 지도자의 능력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게 된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6월 민주항쟁 등 국민들이 직접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얻어낸 국가로 이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얻어낸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일단 한국의 시민들은 기습 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빠르게 시위 장소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결국 계엄 선포 후 1시간도 안 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계엄 선포에 완벽하게 대응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은 항상 진보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인지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뛰어나고 또 잘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이전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를 가진 국가이며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능력을 살려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해시태그와 라이브 스트림, 정보 캠페인을 사용하며 정보를 공유했고 실시간 모바일 채팅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여 시민을 동원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계엄령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신속하게 모인 한국 시민들은 폭력이 민주적 절차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비폭력 저항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1987년 6월 민주투쟁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고 이들은 아무리 흥분되는 상황이더라도 폭력을 피함으로써 규율과 단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게 한국 대통령이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계엄령은 한국 시민들이 빠르게 행동하며 저지한 탓에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한국 국민들은 계엄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터주었고 결국 3시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의사당으로 들어가 계엄령 반대 투표를 완료한 덕분에 계엄령은 선포된 지 6시간도 안 되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오직 한국 국민들이 이뤄낸 특별한 성과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상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이를 이미 알고 있던 똑똑한 한국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서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수십 년 전에 민주주의를 쟁취했을 때처럼 결국 이번에도 계엄령을 해제하게끔 만든 건 전부 한국의 국민들이었으며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가 뭔지를 전 세계에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희 팀원들 모두는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미국에서는 절대로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또 이건 실제 사례가 증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한국의 높은 수준에 감탄하며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시민들은 개인적 이익보다 집단적 안녕을 우선시하며 국가를 위해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재난 기간 동안 혼란을 틈타 근처 매장을 약탈하거나 가격 폭리를 취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미국인들은 흑인을 억압하지 말라며 시위를 벌이는 듯했지만 결국 근처 매장을 약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들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는 등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강화한다는 것을 이미 수십 년 전에 깨달은 한국인들보다 현격히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었고 저희 팀원들 모두는 미국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인들의 단결과 이타심의 정신을 절반도 흉내내지 못할 것임을 확실하게 느꼈기에 그저 한국에 대한 부러움만을 느낄 뿐이었던 것이죠. 한국 시민들이 새벽 시간임에도 몇 시간 안에 수천 명이 모인 것은 또 어떻고요? 한국인들은 첨단 기술, 소셜미디어 플랫폼, 각종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시위를 조직하고 전략을 소통하며 독보적인 속도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건 미국인들은 흉내조차 내지 못할 극강의 단합력이었기에 저는 이런 게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마음먹고 진행된 여성행진은 분명 대규모 시위였지만 조직하는 데 몇 달이나 걸렸고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등 그저 부작용만이 가득했던 실패한 시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사회 불평등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또 어떻고요? 이들은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프랑스는 망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음에도 결국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장되기까지는 몇 달이나 걸렸고 시위대 사이에서도 계속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국인들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동원 속도와 규모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선진적인 시민 책임의식과 집단적 목적을 보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의식 수준은 서유럽이나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인들은
늘 명확하고 통일된 초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그저 계엄령 해제라는 구호만을 외쳤고 모든 행동은 이 단일 목표에 집중되었는데요. 한국의 시위에는 꼭 이러한 단일된 목표만이 주장되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시위 방식을 당연하게만 여기는 경향이 있던데 사실 이건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고려해 본다면 한국은 매우 특별한 국가임을 곧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절대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이 없는 개인주의적인 프랑스인들이 겨우겨우 모인 노란조끼 시위만 해도 각계각층들이 모인 시위대들은 서로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구호들만 외쳐댔고 결국 시위는 불합리함을 항의하는 장이 아닌 그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떼를 쓰는 모임쯤으로 치부되며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위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시작되지만 결국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내분이 일어나 와해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직접 피를 흘린 사람들답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계엄령 취소라는 통일된 구호만을 외쳤고 덕분에 한국은 단일 목표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을 막아낼 수 있었으며 결국 국회의원을 의사당으로 진입시켜 원하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죠. 아무래도 20세기 군사 독재 정권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을 극복해온 한국의 역사는 억압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심어준 모양이었는데요. 애초에 민주주의를 오롯이 국민들의 노력만으로 얻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한국의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의 유사는 시민들이 모이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한국인들 스스로 느끼게 해주었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이 모이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이뤄낸 것처럼 국민들이 모두 결집한다고 해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늘 달성되는 것만은 아니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능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중국 천안문 광장 시위만 해도 이 시위는 대담한 저항 시도였지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달성하는 조직적 응집력과 국제적 연대가 부족했고 결국 대참사로 막을 내렸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보궐력은 시민들이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억압적인 시나리오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보다 한국 시민들의 놀랍도록 뛰어난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포착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속한 CNN을 시작으로 해외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국 계엄령에 대한 주제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외신들 또한 한국의 계엄령은 결국 한국의 가치를 낮추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악수로 작용할 거라는 부정적인 보도를 내기보다는 다들 저처럼 한국 국민들의 수준 높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칭찬 일색인 거 아니겠어요? BBC만 해도 이례적인 칭찬의 기사를 쏟아내며 수천 명의 한국인이 새벽 시간임에도 1시간 만에 동원되어 단 한 건의 폭력 행위도 없이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는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BBC는 한국의 이러한 대규모의 규율 있는 시위는 잘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BBC는 혼란이 아니라 촛불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증명하는 것을 전 세계는 경외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이례적인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놀랍게도 가디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언론들은 이번 시위에 정말로 깊은 영감을 받았는지 한국인들이 첨단 기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대규모 시위를 정밀하게 조율한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위 경로를 안내하는 실시간 지도부터 참여를 추적하는 앱까지 한국의 기술적 정교함은 가히 혁명적이라며 감탄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가디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혁신과 통합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국 시민들의 높은 수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저는 역시나 한국에 감탄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한국인들의 높은 교양 수준에 또다시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에 미국 뉴욕타임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위대가 시위 후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고 청소하는 등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직 한국에서만 수천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거리를 전혀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거든요. 사실 뉴욕타임즈가 언급한 부분은
저 또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시위대 스스로가 사용한 장소를 청소하고 공공장소를 더럽지 않게 하며 시위가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모습은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미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더욱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약탈과 폭력을 일삼으며 주변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고, 이러한 부분만 봐도 미국은 집단 규율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논평을 본 다른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미국과는 달리 역경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에 감탄하며 시민의 규율을 강화하면 위기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한국에 감탄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세대가 단결한다는 부분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겪는 부분이고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한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는 늘 그랬듯이 모든 세대가 단결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의 노년층은 과거의 투쟁에서 지혜를 가져오고 젊은 세대는 에너지와 기술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시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켰죠. 미국에서는 위기 상황마다 세대 간 분열이 자주 발생하며 미국의 젊은 층과 노년층이 우선순위와 해결책을 놓고 충돌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마치 이러한 단합이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다니 정말 한국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과 한국인들은 불의에 반드시 저항하는 수준 높은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 되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의 시위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의 한국은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선진국이었으므로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은 전 세계가 주목하며 더욱 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기에 아직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들의 수준은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완전히 잠재우게 되었죠. 생각해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민들이 그러한 계엄령에 저항했고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계엄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계엄령 명령이 취소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완벽히 지켜지는 국가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어요? 즉, 이는 한국의 제도들이 매우 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당하는 참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캐나다만 해도 그렇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전쟁조치법을 발동하여 사실상 계엄령을 부과했을 때를 돌이켜보세요. 당시 450명 이상의 개인이 영장 없이 구금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그저 강제 조치에 의해 희생당해야 했거든요. 또한 시민들의 이동 및 언론, 집회의 자유가 축소되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결국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캐나다 연방 당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지역 간 분열이 악화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다른 높은 수준을 갖고 있던 거였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위기 상황마다 늘 똘똘 뭉쳐 단합을 하는 불가사의한 국가라는 것을 알아냈고 한국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한국은 수천 년 전부터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의 화합, 집단적 안녕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한국인들은 더 큰 선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경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위기시 늘 응집하며 공통의 적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단결의 역사는 이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상 전세를 뒤집는 핵심적인 키가 되곤 했어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에도 의로운 군대로 알려진 조선의 지역 민병대가 일본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는데요. 조선의 왕과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와 가족, 그리고 동료들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 맞서 싸워 예상치도 못한 선전을 해나갔죠.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은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식민지 지배에 항의했거든요. 일제의 잔인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공동의 적에 맞서 국민적 단결을 보여주었고, 이는 인구 대비 세계 최대 규모의 단합된 한 거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이러한 위기 상황마다 늘 단합하는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똑똑히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참사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이재민과 인프라가 파괴되는 등 한국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재건을 위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필요했고, 전 세계 모두가 한국은 절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인프라는 전부 파괴되었고, 또 한국에서는 자원조차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며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 지형을 가졌기에 그야말로 한국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전부 갖추지 않고 있던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인들은 제철소, 조선, 전자제품과 같은 산업화 프로젝트에 한몸을 희생하며 기여했고, 결국 이러한 전국적인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재건의 역사를 공유한 덕분에 한국인들은 대규모 시위나 재난 구호 활동을 조직하는 등 현대의 도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 문화를 얻을 수 있던 거였습니다. 즉, 한국인들이 이번 시위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그저 평범하게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직접 피를 흘려봤을 뿐더러 완전한 최빈국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수준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국만이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점은 앞으로 한국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은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늘 이번처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역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민족사와 집단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교육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단결한 역사를 배우고 계속해서 복습하니 당연히 이러한 유사시 상황에 자연스레 단합해서 이겨내는 것이고, 한국에서 이러한 역사 교육이 반복되는 한 한국은 계엄령보다도 더욱 큰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늘 극복해내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역사라는 과목 자체를 등한시하고 이에 한술 더 떠 자신의 조국의 역사에 대해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미국과 한국 중에 어떤 나라가 더욱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지는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외신들 모두가 이번 계엄령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러한 외신을 구독하는 전 세계의 독자들도 한국의 높은 수준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든 모양이었고, 저는 이 나라의 회복력과 단일민족에서 나오는 엄청난 단합력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